2022년 10월 28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2기 라이브 제8강이지요. 경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리분석 자꾸 말씀드리는데 권리분석 하는 게 쉬워요. 예. 어려운 거 안 하면 된다니까 간단해요.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말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5번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인수 사례 분석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인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아마 전세권 가지고 쫙 다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는데 이게 아까 또 낮에 저희 시청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세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참 이게 궁금하실 만도 해요. 근데 자금이 소위 많지 않다 이거죠. 근데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났잖아. 여러분들은 뭐 은행에 잔고 한 몇십억 가지고 계시죠. 저는 그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넉넉하게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별로 뭐 많이들 계시겠죠. 근데 내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죠?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무슨 양심에 털난 소리냐 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물건이 있는데 어떤 거 하니까 전세권과 제가 볼 때 지분 경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가 이런 코로나가 또 뭐 대유행이 오니 많이 있고 뉴스가 나더라고요. 근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 오늘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 말이죠. 공기청정기 해가지고요. 한 70만 원짜리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는 공기청정기 3대나 있습니다. 3대. 그러니까 뭐 오늘 드려놓은 것을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는다고 이렇게 뻥을 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게 되면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단지 안종현 경매TV 채널에 있어가지고 안종현이 뭐 그 잘난 얼굴 쳐다보시려고 방송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버시려고 그런다고. 그렇다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제일 현명하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도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습니다. 100원 투자해가지고 200원 벌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요, 나중에 우리가 저 2편에 생생경매 2편에도 보면 전세권 파트가 따로 나와요. 그건 상당히 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쭉 말씀드리고, 오늘은 보니까 전세권 인수로 되어 있는데, 인수되는 건 뭐다? 간단해요. 이게 전세권 인수해가지고, 전세권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전세권 인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세권 인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인수되는 유형이 뭐냐?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순위, 이것도 우린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후순위는 전세권 뭐 인수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선순위야. 선순위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대요. 안 하면요. 낙찰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전액을, 이게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본문에는 인수로 되어 있어요. 단서 조항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 비록 선순위 전세권일지라도 소멸한다. 일단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선순위 전세권이다. 그러면요, 과연 이 사람이 그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가? 그것만 똑바로 쳐다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이때입니다. 그죠? 요거.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근데 때로는 봐서 선순위 전세권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게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했는데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B 저당권자 이렇듯이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이 A라는 전세권자가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배당 신청했어요. 배당 신청했구나. 이것만 보고 야 배당 신청했으니까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자 이거죠. 예. 배당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언제 배당 신청했냐 이게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요.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당신들 언제까지 뭐 채권계산서 또는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렇듯이 배당요구 종기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그럼 법원에서 야 B가 경매 신청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배당요구 종기를 언제다? 요때까지다. 요때가 이게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배당요구 종기일 경고해서 A가 배당 신청했는데 이 꽝이 하나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배당요구 신청, 이 배당 신청을 하면요.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서류를. 서류를 받아는 주는데 배당 신청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배당 요구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 배당 요구를 여기 넣었잖아요. 제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결과는 이 사람 전세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럼 낙찰자 5억 천액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 하면은 인수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소멸한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 이것만 딱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쨌든 경매 물건인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이런 촉을 이제 곧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이론을 위한 이런 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경우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번엔 말이죠. 이요 강제경매 신청해보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있고 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일부러 강제경매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도 보면은 여기 A라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고 그죠? A가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두 번째는 보니까 두 번째 케이스 해가지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B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A가 나중에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B 사람도 강제경매 신청했다. 똑같잖아요. 똑같죠. 표면적으로는 똑같다 이거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똑같은데 요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가지고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호가 전유 부분이잖아요. 전유 부분. 이게 전유 부분인데 전유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더라. 그러면 그 전세권 효력은 어디 저쪽에 주물종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종된 권리입니다. 대지권이니까죠.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전세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굳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팍 임의경매 신청하면 된다고. 그런데 또 굳이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A라는 사람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전세 목적물을 팍 강제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 그러니까 요건요. 여기 첫 번째 같은 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게 뭐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요. 땅 따로 건물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라는 것이 토지 등기부 등본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등기부 등본 한 통 딱 발급받게 되면요. 그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땅과 건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건물은 전유 부분이고 저 땅은 뭡니까? 대지권이잖아요. 대지권이죠.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땅 따로 건물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띡띡 3층에 있어. 3층인데 그 중에서 요 1층에 대해가지고 1층에 대해서만 B라는 사람이 이렇듯이 전세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집주인이 말이지 전세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 저 인간이 나 전세 보증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봐가지고 전세권에 의해서 확 임의경매 신청 이거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전세권 효력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경우에 국한에서만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근데
전세권은 뭡니까? 1층 얘기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이건 이제 등기부 등본 보시게 되면은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전세권 설정했다. 건물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1층 뭐 동척 몇 제곱미터 아니면 1층 전부. 그러면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B의 전세권 효력은 1층에만 미친다는 거예요. 2층에 설정 안 했죠? 2층에 안 미쳐. 3층에도 안 미쳐. 땅에도 안 미쳐버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더라?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했을 경우 B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집주인을 상대로 자기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부득불 강제징용 신청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자 A인데 사람은 같죠, 그죠? 사람은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 강제경매는 뭡니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전세권이다.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경매 신청 원인이 뭐냐 이거지. 임의경매는 뭐다? 전세권에서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근데, 저 사람이 경매 신청했는데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네? 그럼 뭐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의한 뭐다? 강제경매, 그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했단 말이야. A는 뭐다? 이 사람은 같은데 강제경매 신청했어. 너 뭐 어떤 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니? 그러니까 나?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어. 그럼 이 사람 전세권 안 건드렸죠?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게 2번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예. 아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지만 100원 투자해가지고 200원짜리 내가 물건을 배팅할 수 있는. 근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이런 걸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채널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확 까발려버리면 또 이게 또 갑자기 경쟁률이 확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이런 전세권 오늘도 제가 물건을 몇 개 총 19개 뽑아놨어요. 19개 뽑아놨는데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뭐 말씀 못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말씀드리면 되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오프라인 강의처럼 말이죠. 일정 시간 해가지고 1일 3시간에서 뭐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시간상으로 제약이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이야기 다 하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19건 정도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자료에는 요건 뭐가 100원짜리 200원을 먹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식대로 표현은 뭐다? 그 자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털이 뭡니까?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거죠. 그런 물건 지금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요건 해가지고 몇 가지만 짝짝짝 맞춰버린다면은 이런 경우 전 그렇게 봅니다. 봐가지고 나는 집이 서울이요. 근데 저쪽 지방에 보니까 돈 될 만한 그런 아파트 이런 물건이 경매 나왔거든요. 그럼 지방 가서 막 배팅해 보는 거죠. 근데 입찰도 가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경매하지 마요. 차비가 아까워서 어떡해? 그런 생각하시면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인 물건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 역세권에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그러면요, 요즘은 조금 주춤한데 분위기상으로 전체적인 2022년 10월 현재 보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좀 침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하면 이제 막 아파트 같은 경우 역세권에 경매 나왔다 그러면 1차 기일날에 막 20-30명이 막 들어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물건 하나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명이 들어와서 근데 거기서 1등할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간혹가닥 저희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저희 그 경매 박사 카페에는 경매 박사라는 그런 회원 등급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1대1로 이제 영상 비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비밀 상담. 아무한테나 영상으로 비밀 상담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마침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 내가 이 물건 찍었으니까 내가 들어간 낙찰 받는다, 이거지. 꿈 깨세요. 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찰 받기 어렵다니까요. 이거 제가 초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이런 전세권 물건 같은 경우는
100원 넣어가지고 150원, 200원 번다? 이거 할 만한 게임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3억 투자했다 하더라. 물론 대출 다 포함해가지고 한 뭐 3억 투자했다 그러면 명도하고 또 어느 좀 그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내 치고 빠져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시세 차익 보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또 뭐 어떤 놈이 또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국세청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지가 다 가져가냐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원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 주머니에 150원 나왔어요. 150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나는 얼마? 50원 벌었잖아요. 50원 벌고도 이 부동산 누구 거내 겁니다. 근데 이걸 팔 필요가 있다 없다? 팔 필요 없어요. 팔면 안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아야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팔 필요 없다 하더라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 전세권 또는 자꾸 말씀드립니다. 지분경매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 말아먹어 버리잖아요. 무당 되려면 선무당이 아니고 온무당이 돼야 되지, 그죠? 예. 근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괜히 들어갔다가 낙찰 받고 말이지. 예. 제가 어젠가 그저께 또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이런 영상물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이건 막 말 그대로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세금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당해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경우 보니까 세무서나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 들어온 것은 그렇게 세금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빡세 압류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죠? 이랬을 경우는 세금 금액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물건지가 서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아마도 그 세금을 간과하고 세금 금액이 체납된 금액이 얼마 되겠느냐? 그걸 간과하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말이죠. 본인이 쏜 금액 가지고는 세금을 없다고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다 받아가요. 그런데 이놈은 세금이 떡 버티고 앉아있어가 이게 싸가지 없게 말이 지가 싹 다 가져가는 바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 보증금 다 못 받았다 이거지. 따라서 낙찰자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온풍수가 아니고 반풍수 아닙니다. 반풍수. 선무당이 돼요. 선무당. 그죠? 예. 그래서 지분경매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시죠? 이게 경매 투자해서 돈 벌기 쉬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내가 몰라. 그러면 최소한도 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돼.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뭔가 이게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지. 예? 어디 가가지고 학원 가서 강의 듣자니 유료로 해가지고 아이고 돈 주고 하니까 아까봐. 그러니까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동영상 보다가 그냥 적당히 입찰 들어가요. 한두 번에서 낙찰 받아가 돈 벌 수는 있겠는데 부동산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런 경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한 방에 박살나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한 방에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또 여기서 제 옛날 과거 제 대학교 후배 이야기하면 또 옆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또 누가 하시니까 제가 방송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심지어 어떤 분의 화면을 막 확대하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왜 화면 확대하냐 이런 식으로 막 항의성 댓글이 달리니까 제가 황당스럽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어쨌든 보니까 전세권 하니까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을 소멸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A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의 A가 전세권 설정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한 상태에서 A가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강제경매는 뭡니까? 판결문 A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전세권 A한 이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 A한 임의경매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데
A가 말이죠. 1층에만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 효력은 1층에만 미치지 땅에 안 미쳐. 2층에 안 미쳐. 3층에 안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A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하려면 전세권 효력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면은 임의경매 신청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자면요. A가 말이죠. 1층뿐만 아니고 땅에도 A가 전세권 설정하고 2층, 3층에도 전세권 다 설정해버렸네. 그럼 뭡니까? A의 전세권은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런 물건 간혹가다 나와요. 간혹가다 나오는데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겠다. 이러한 경우는요. 전세권에 의해서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이 빡 미쳤을 경우면 임의경매 신청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처럼 1층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방을 얻어서 들어가 산다 그러면요. 전세권보다는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는 게 왔다 합니다. 왔다. 그 말라고 전세권 해가지고 집주인 전세권 설정도 잘 안 해줄 분들은 그래 알았어 전세권 설정하는데 내가 동의하는데 전세권 설정 비용은 당신이 부담하시오. 들어오는 사람한테 말이야. 임차인한테 말이지. 그럼 전세권 설정 비용이 최소한 한 2, 30만 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확정일자 요즘 확정일자 도장 찍는 게 얼마입니까? 동사무소 가면 저는 이제 확정일자 찍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최근에 600원 합니까? 옛날 제 기억으로는 등기소에서는 1,000원인가 받는 걸로 기억했는데 하여튼 뭐 그 돈 큰 금액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건물 1층에만 설정이 됐다면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돼 있기 때문에 땅값은 노타치 한다 이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대해서 자기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딱 한해 받아놨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전입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더라 이런 상황이 된다면요. 이 사람 비록 1층 건물 1층에만 전세권 전입신고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이 혹시 주택이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는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자기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만큼 이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임차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인 전세권보다도 범위가 더 넓게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A가 판결문 A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세권 A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판결문 A에 의한 강제경매니까 전세권은 뭐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한 거 아니니까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보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대요. 선순위. 이번에 이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나있거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자 보십시오. 선순위 이게 어쨌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죠? 이게 그럼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등기부등본 보면 확인되잖아요. 전세권 등기부상 얼구상이 표시되어 있고 임의경매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 갑구상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자 A인데 아이고 갑구상에도 경매 신청한 사람 누구도 A다 그러면 이 사람 A가 전세권 A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했구나 우리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이게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경우는 뭐다? 전세권은 소멸한대요. 또 나아가서 네가 왜 경매 신청했냐 하니까 내 전세금 반환 받으려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제 인수하는 권리는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요. 또 강제경매 신청하면 인수라 이거지.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뭐 전세권은 소멸한대요. 소멸인데 앞에 뭐가 묻는다? 가수 박상철이 아니고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소멸, 무조건. 자, 그러면 무조건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이 사람 전세 금액이 1억이야. 1억인데 예를 들어가 경매 결과 만약에 이 사람이 한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그럼 이 낙찰자 인수하나? 인수 안 해요, 낙찰자. 전세권만 놓고 봤을 때 인수 안 한다 이거죠. 왜냐면 전세권 소멸한다니까. 요게 보면요.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조항이 나왔습니다. 단서조항이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과 선서를 제출하면 근데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임의기명 신청했다는 거 자기 채권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따라서 단수조항 내용과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세권만 놓고 보는 겁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잘못 이해하시고 또 밑에 댓글 뭐 이상한 질문 주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전세권자가 다이렉트로 임의기명 신청했어. 근데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빠이빠이 전세권 소멸해 보니까 자 보십시오. 전세권이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소멸한다는 건 뭡니까? 아 내가 내 전세금 1억인데 나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전세권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전세권 소멸해 버렸네. 소멸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어떤 권리를 낙찰자에 내가 끌어안는다, 인수한다는 건 뭡니까? 그 권리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내 그 권리를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권리 보니까 아이고 내 인수하려고 딱 폼 잡다 보니까 아이고 죽어버렸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소멸해버렸잖아. 소멸. 그러면 이게 전세권 죽어버렸잖아요. 소멸한다 이거지.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전세권자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전세권 당신이 소멸한다고 그러지. 소멸됐잖아. 죽었잖아 이 사람아. 그죠? 이건 전세권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 변수가 딱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들은요, 이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어쩌든 뭐 전입신고, 이게 왔다라는 게 전입신고. 그럼 우리 이제 전입신고,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전세권, 예를 들자면 또 이렇게 보시죠. 요 지금 현재, 일부 방송에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 쫙 말씀드릴게요. 뭐 아마 또 자료가 많아가지고, 전상 다음 주 월요일 날 10월 31일로 또 전세권 사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A가 전세권 설정하고요. A가 전입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A가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네?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 주고요. 전세권 죽는데 A가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했어요, 그죠? 전입신고했으면 요거 임차권은 어떻게 안 주고 불소멸. 원칙은요, 이게 또 전세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에 의하면 이 임차권은 A가 전입신고 나중에 했잖아요. 이건 죽어요, 죽어. 근데 보니까 대법원 2010마 900 결정에 의하면 이게 또 불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법원에서의 판단은 뭐냐면요. 2008마 212 결정을 개무시해버리고 2010마 900 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 결정 내용이 뭐냐니까 A가 전세권 설정하고 왜 이 사람이 전입신고까지 했냐 이거지. 그 자기 전세 보전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봐가지고 전세권의 경매신매가 이렇게 죽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불소멸이다, 이게 불소멸. 그죠? 불소멸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제가 처음 설명드릴 적에는 전세권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이 사람 만약에 전세금 1억인데, 해가지고 뭐 B라는 사람이 뭐 낙찰받아가지고 이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5천만원 배당받았다면 5천만원. 5천만원. 예. 근데 보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은 A는 자기 전세금 5천만원 그냥 그것도 날라가 버려요. 그냥 나가야 돼. 그런데 전입신고한 요것만 가지고 이게 전입신고 여기 5천만 원짜리라니까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임차인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전세권이냐 전입신고냐 양당 간에 당신이 결정해라. 그러면 나는 전입신고할 거요. 전입신고 진짜 왔답니다.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빡 받아 놓으세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 전세권자 1층에 설정한 전세권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단독주택인데 2층에 있는데 이 사람은 전입신고만 했어요. 2층만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전세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또 2층에 사는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역시 마찬가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층의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것이나 2층의 임차인이
보증금 받는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딱 차이점은 뭐냐, 이게. 전세권 설정 비용 한 20,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확정일자 도장은 돈 1,000원도 안 들어간다, 이거지. 그리고 나아가서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토지까지도 다 미쳐버리는데 전세권은 뭐다? 건물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과 전입신고 둘 중에 양당 간인데 어떤 거 결정하려면 나 전세권이 아닌 전입신고요.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 2008년 212결정하고 2010년 900결정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려놨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일단은 요거 먼저 요것도 자료를 오늘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해놨는데 먼저 4번부터 보시죠. 4번 보니까 제3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경매 신청했대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채권계약서를 제출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잖아요. 채권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인수한다. 그러면 봐가지고 공간 배당 요구 종결 밑에까지 채권계약서를 제출했대요. 그럼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 전세금 1억입니다. 근데 경매 결과 만약에 이 사람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전세권 죽는데 소멸되는데. 전세권 소멸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는 것은 그 권리 자체가 살아있다는 전자에서 인수인데 전세권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전세권자의 자녀 전세금 5천만 원 주고 싶어도 그냥 환장해버려. 주고 싶어 환장해버려. 밤에 잠을 못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세권자한테 5천만 원을 줘야 될 그런 근거가 없어. 뭐 어떤 근거로 줘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 낙찰 받고 나서요. 전세권자 또 찾아갑니다. 전세권자 5천만 원 달래요. 그래 알았어요. 전입신고 했나? 여기서 딱 나오죠. 그죠?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예. 이게 여기 보시죠. 일반 자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00원 가지고 200원, 300원 벌 수 있는 그런 물건 고르는 방법인데 이게 뭐 특별한 그 비법도 아니에요. 전세권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다 얘네들이 선순위 전세권이면서 이거 선순위 전세권에서 임의경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물건 고르는 방법입니다. 임의경매 신청하다 이거죠. 또 뭐냐면 아파트 등 그러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다니까 아파트 등 집합 건물로 봐야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 자연인 같은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안 했고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은 전입신고 안 되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시게 되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랍니다.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고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단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그 사람은 일반 자연인처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다 그 주택에 입주하는 법인의 직원이 있잖아요.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로써 자연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이길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법인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 그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에서 법인 임차인으로서 했던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둘 다 전부 다 이게 없고 그냥 선순위 전세권인데 우악 해서 단지 임의경매만 빡 해버렸어. 아싸 요거 완전히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유행 물건이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2부 방송에서 실제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8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